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가을 벚꽃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제야 제 날씨를 찾았나 싶은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 아닌 가을 벚꽃이 핀 건데요. 보통은 봄에 만개하는 벚꽃이 이례적으로 가을에 개화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신체 시계가 어그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새하얀 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무를 장식한 건 단풍도 열매도 아닌 봄에 피는 벚꽃입니다. 지난해에도 가을철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 가을 벚꽃이 개화했고 길가에는 초록 단풍이 낙엽인 상태로 수북이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올해도 첫 단풍의 빈자리를 때 아닌 가을 벚꽃이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 같은 이례적 현상이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을 벚꽃 개화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님을 짚으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더했는데요. 가을 벚꽃이 개화한 배경을 분석한 보도였는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좋았지만 과학적 원인을 함께 덧붙였다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풍성한 보도를 위해 가을 벚꽃의 개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처럼 가을에 벚꽃이 피는 이상현상을 불시개화라고 하는데요. 불시개화는 싹이 개화하는 시기가 아닌데도 개화하는 이상 발육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시개화 원인을 기후변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이 사이클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기온 상승에 따라서 바로 개화하는 수종들이 올해 태풍이 지나가고 일시적으로 오른 기온에 생리적으로 봄이 왔다고 착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꽃을 피우면 이듬해 봄에 다시 꽃이 피지 않을 확률이 커 불시 개화 현상이 늘어나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개화를 못한 개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를 먹고 사는 야생동물에도 영향을 미쳐 숲의 건강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을 벚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봄과 가을에 두 번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 즉 춘추화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춘추 벚나무는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합니다. 꽃잎이 5장 있는 일반 벚나무와 달리 10에서 20여 장의 꽃잎이 달리고 주로 분홍빛을 띠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디딤돌 소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의 소득 보장 모델 디딤돌 소득 정책이 시행 2년을 맞았는데 이 지원자들의 수급 탈피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소득 정책이 2년을 맞이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치위생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홍민기 씨.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까지 3인 가족이 한 달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 120만 원은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면서 아버지의 투석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심적인 여유라든가 생기니까 하게 되죠, 계속. 뭔가 내가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돼요. 실제 디딤돌 소득 수급자의 상황과 인터뷰를 통해 성과를 보여주고 관계자 목소리로 앞으로의 포부까지 담아냈는데요.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정책의 2년 성과를 정리한 보도였는데 좋은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알렸지만 정책 내용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없어 상세한 내용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서울시 디딤돌 소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디딤돌 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주미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 상박형이며 이전 명칭은 안심소득이라고 불렸는데요.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주미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 소득을 받는 지원 집단 500가구와 비교 집단 1000가구를 선정하여 연구 집단을 구성했는데요. 2023년도 2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주미소득 85%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 집단 1000가구와 비교 집단 22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연구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 집단에게 2025년 6월까지 매월 기준 주미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소득 기준액과 가구별 실질소득 평가액 차액의 50%를 디딤돌 소득으로 지급하는데요.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자격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배달의 문제. 배달 수수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6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죠.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전 이 회사 이름을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에 유럽 벌금을 대신 내줄 형국입니다.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long term, you need to do that in good, solid partnership with the stakeholders in each ecosystem. 국회의원들의 인터뷰와 배달앱 대표들의 인터뷰를 다양하게 삽입해 각 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배달앱 관계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상생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대안으로 언급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배경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공공배달앱은 0에서 2% 수준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배달앱 3사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10%에 달해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자체들이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했는데요. 현재도 전국에서 다양한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시장 상황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없이 민간 영역에 뛰어든 탓에 예견된 실패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생존할 기술적 우위나 혁신적 서비스 제공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성에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공무원 조직 특성상 민간 기업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져 시시각각 변하는 이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홍보 부족과 그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 악순환에 시달려 폐지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국의 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1년여 사이에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하기로 한 공공배달앱은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